이혼 후 나는 곰팡내. 나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다. 매일 밤 나는 내 몫의 음식을 덜어 다리 밑에 사는 한 노숙자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다. 어느 날 밤 내가 할머니에게 음식 상자를 건네려 할 때 할머니는 갑자기 내 손목을 잡고 속삭였다. 이 도시에서 진심으로 나를 대한 사람은 자네뿐이었어. 오늘 밤은 절대로 집에 돌아가지 말게. 근처 호텔에서 자. 이유는 내일 설명하고 자네에게 보여줄 것이 있네. 나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너무나 놀랐다. 그날 밤 도시의 공기는 평소보다 유난히 차가웠고 마치 아직 닿지 않은 흉흉한 소식을 품고 있는 듯했다. 주인공 미나는 일하던 식당 주방에서 마지막 접시 더미를 막 다 씻은 참이었다. 비눗물에 오랫동안 불어 쭈글쭈글해진 손이 쑤시고 뻣뻣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녀의 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기름 냄새가 떠나지 않았다. 성질 고약한 중년의 식당. 주인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빨리 퇴근하라고 소리쳤다.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너무 자주 빨아 색이 바랜 낡은 스카프를 고쳐 맨 뒤 주방 구석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저녁 식사였다. 아직 먹을 만한 찬밥과 오늘 팔리지 않은 반찬이 담겨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음식물 쓰레기일지 몰라도 미나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았다. 미나는 식당 뒷문으로 나서자 어둡고 질척이는 좁은 골목과 마주했다. 얇은 재킷을 여미며 사나운 밤바람을 막아보려 애썼다. 전 남편 태준과 이혼한 후 그녀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 한때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깔린 호화로운 저택에 살았지만 이제는 벽에 곰팡이가 슬고 비가 새는 반지하 단칸방에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다. 그녀의 발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깨며 규칙적으로 울렸다. 하수구에서 뛰어다니는 쥐소리가 그 발소리에 장단을 맞췄다. 미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지친 몸을 누이기 전 매일 밤 들르는 곳이 있었다. 그녀의 발길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마포대교로 향했다. 화려한 가로등 불빛 뒤로 삶의 어두운 단면이 숨어 있는 곳. 그 다리 아래 견고한 콘크리트 기둥과 낡은 판지 더미 사이에서 사람들은 그를 박할머니라고 불렀다.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다. 박할머니는 그저 말없이 흐린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는 과묵한 노인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미나가 할머니를 처음 만난 것은 태준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였다. 당시 미나는 강가에 앉아 울고 있었고 박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마른 빵 절반을 건네주었다. 그날 이후 미나는 자신이 먹을 것이 있는 한 박할머니도 굶게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렇게 잔인한 세상에서 버려지고 잊힌 두 영혼 사이에는 기이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미나는 미끄러운 비탈길을 내려가 다리 밑으로 향했다. 웅크린 채 신문지 더미 위에 앉아 추위를 이기려 무릎을 껴안고 있는 깡마른 형체가 보였다. 미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할머니가 놀라지 않도록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박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주름 가득한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늘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미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할머니 옆에 앉았다. 퀴퀴하고 축축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녀는 가져온 비닐봉지를 열었다. 식당에서 남은 따뜻한 밥과 제육볶음 냄새가 퍼지며 불쾌한 강물 냄새를 조금이나마 가려주었다. 미나는 기름종이 위에 음식을 두 몫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더 큰 몫은 박할머니를 위해. 식사를 하며 미나는 평소처럼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그녀에게 박할머니는 모든 하소연을 쏟아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친구들은 집착이 심한 태준과 결혼한 후 멀어졌다가 그녀가 가난해지자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미나는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서 있어서 퉁퉁 부은 다리에 대해, 테이블을 늦게 치웠다는 이유로 소리 지르던 손님에 대해,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과거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준이 창피한 여자라고 소리치며 그녀의 옷가방을 집 밖으로 내던졌을 때의 고통을 다시 떠올렸다. 태준은 단지 미나가 그의 사업상 모임에서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다. 태준에게 아내는 과시용 장신구였고 미나는 매력없고 구식인 장신구로 취급되었다. 미나는 이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여자, 유라의 얼굴을 떠올리며 힘겹게 밥을 삼켰다. 유라는 태준이 원하던 모든 것을 갖춘 여자였다. 아름답고 세련되고 개방적이며 태준과 같은 사교계 출신이었다. 유라는 미나가 일하는 식당에 일부러 찾아와 새 명품 가방을 자랑하거나 경멸적인 눈빛으로 푼돈을 팁으로 던져주곤 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 할머니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진심으로 태준을 섬기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고 집을 깔끔하게 유지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속적인 부와 허영심에 비하면 태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미나는 단물이 다 빠진 후 버려진 쓰레기처럼 느껴졌다. 박 할머니는 귀를 기울여 들었다. 다리 위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미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보통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나지막이 중얼거릴 뿐이었지만 오늘 밤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억눌린 분노와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였다. 마치 미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를 분석하는 듯했다. 자신의 슬픔에 너무 깊이 빠져있던 미나는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식사를 마친 미나는 기름종이 쓰레기를 다시 비닐봉지에 담았다. 다리에서 약 1km 떨어진 그녀의 반지하 방으로 빨리 돌아갈 생각이었다. 몸은 이미 쉬게 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내일도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러 갈 준비를 해야 했다.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흙먼지가 묻은 긴 치마를 툭툭 털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할 때 갑자기 박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놀라운 힘으로 그녀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미나는 깜짝 놀랐다. 고개를 돌려보니 박 할머니가 그녀 앞에 똑바로 서 있었다. 평소 구부정하던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꼿꼿하고 단단해 보였다. 늘 흐릿하던 눈빛은 이제 미나의 소름이 돋을 만큼 위엄있고 날카롭게 빛났다. 미나는 할머니가 아프거나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며 혼란스럽고 조금 두려워졌다. 손을 빼려 했지만 그 소나귀는 너무나 강했다. 박 할머니가 미나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댔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나는 쓰레기 냄새가 아닌 아주 옅지만 우아한 백합 향기가 할머니의 낡은 옷 뒤에서 풍겨 나오는 것을 맡았다. 박 할머니는 평소에 쉰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분명하고 단호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미나가 이 썩어빠진 도시에서 유일하게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미나의 심장을 잠시 늦게 했다. 박 할머니는 오늘 밤 미나가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미나는 쉬어야 하고 다른 곳으로 갈 돈이 없다고 반박하려 했다. 그러나 박 할머니는 그녀의 말을 재빨리 끊었다. 할머니는 찢어진 옷 속을 뒤져 반짝이는 금색 마그네틱 카드를 꺼냈다. 그것은 호텔 객실 키였다. 미나는 그 카드에 있는 로고를 알아보았다. 그들이 서 있는 다리 바로 옆에 우뚝 솟은 5성급 호텔의 로고였다.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카드와 박 할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떻게 노숙자가 이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객실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머릿속에 온갖 질문이 소용돌이쳤다. 할머니가 훔친 걸까? 이건 함정일까? 박 할머니는 마치 미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듯이 그 카드를 미나의 손바닥에 쥐어주고 그녀의 손가락을 오므리게 했다.
훔친 것이 아니며 지금 모든 것을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박할머니는 미나가 만약 고집을 부려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녀의 목숨이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 말은 매우 진지했고 장난이 아니었다. 미나는 박할머니의 말투에서 진심과 함께 실질적인 위협을 느꼈다. 할머니에게서 갑자기 뿜어져 나오는 강한 리더십의 아우라에 미나는 자신이 작아지고 순종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박할머니는 미나의 등을 다리 밑 출구 쪽 호텔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었다. 미나가 멀어지기 전 박할머니는 그날 밤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내일 아침 호텔 방에서 만나 모든 것을 설명하고 미나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미나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겨 다리 밑을 떠났다. 어둠 속으로 다시 돌아가 앉아 마치 충직한 밤의 파수꾼처럼 미나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박할머니를 뒤로 한 채 미나는 쿵쾅거리는 심장과 머릿속을 맴도는 수천 개의 물음표를 안고 지금까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웅장한 건물로 향해 도로를 건넜다. 미나의 발걸음은 5성급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무겁게 느껴졌다. 얇은 슬리퍼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작게 삐걱거리며 주변의 화려함과 서글픈 대조를 이루었다.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매달려 눈부신 황금빛을 뿜어냈다. 오가는 사람들은 값비싼 정장과 아름다운 드레스를 차려입고 취할 듯한 고급 향수 냄새를 풍겼다. 미나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더럽게 느껴졌다. 그녀의 낡은 재킷과 스카프는 원치 않는 시선을 끌었다. 몇몇 투숙객들은 마치 왕궁의 길 잃은 세균을 보듯 혐오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정문에 서 있던 경비원이 그녀를 쫓아내려는 듯 한 걸음 다가왔지만 미나가 오른손에 꽉 쥔 금색 카드를 보고는 걸음을 멈췄다.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우아한 검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프런트로 걸어갔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박할머니가 준 카드가 가짜이거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망신을 당하고 끌려나갈까봐 두려웠다. 훈련된 미소를 띤 아름다운 여성 접수원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았다.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금색 액세스 카드를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다. 접수원의 반응은 미나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카드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리고 그녀의 태도는 즉시 극도로 공손하게 심지어 약간 떨리기까지 하며 변했다. 그녀는 마치 미나가 변장한 여왕이라도 되는 듯 깊이 고개를 숙였다. 신분증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절차 없이 접수원은 즉시 매니저를 호출했고 매니저는 미나를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유리 벽으로 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나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칙칙한 얼굴, 눈 밑에 검은 다크서클, 앙상한 몸. 그녀는 속으로 자문했다. 박할머니는 대체 어떤 힘을 가졌기에 이 카드 한 장으로 나를 왕처럼 대우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녀를 안내한 매니저는 별말 없이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미나를 최상층의 호화로운 스위트룸으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자 미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방은 그녀가 살던 반지하 전체보다도 컸다. 부드러운 가죽 소파가 있는 거실, 새하얀 실크 시트가 깔린 거대한 침대, 그리고 높은 곳에서 도시 전체의 야경을 선사하는 거대한 통유리창이 있었다. 미나는 호화로운 정적 속에 홀로 남겨졌다. 거친 손으로 값비싼 가구를 더럽힐까 두려워 아무것도 만지지 못했다. 마침내 피로가 두려움을 이겼다. 미나는 재킷을 벗고 수도꼭지가 금으로 도금된 욕실 세면대에서 세수를 했다. 얼굴에 닿는 따뜻한 물이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낡은 손수건을 꺼내 기도할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낯선 호화로움 속에서 기도만이 그녀를 차분하고 현실에 발붙이게 할 수 있었다. 길고 깊은 절을 하며 미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모든 혼란과 두려움을 신께 쏟아냈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에게 닥친 기이한 사건에 대해 보호와 인도를 간절히 빌었다. 기도를 마친 미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커튼이 쳐지지 않은 큰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도시의 아름다운 불빛이 반짝였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다리 건너편의 한 어두운 지점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반지하 방이 있는 빈민가였다. 침대 옆 디지털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막 눈을 감으려던 순간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많아졌다. 미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유리창으로 다가갔다. 멀리서 그녀가 살던 빈민가 위치에서 붉은 화염이 하늘 높이 치솟는 것을 보고 심장이 솟는 듯했다. 불길은 마치 광란의 춤을 추는 듯 나무와 합판으로 만들어진 반영구적인 건물들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미나는 차가운 유리창에 손바닥을 댔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커졌다. 그녀는 불이 난 지점을 알아보았다. 그녀가 살던 반지하가 있던 줄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불길은 그녀의 방에서 시작되어 옆 건물로 번지는 것처럼 보였다. 미나의 몸이 심하게 떨렸다. 만약 평소처럼 오늘 밤 집에 돌아왔다면 지금쯤 그 안에 갇혀 잠든 채로 산채로 다 죽었을 것이다. 박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다시 맴돌았다. 목숨이 위험하니 집에 돌아가지 말라는 단호한 경고. 그것은 노망난 노인의 헛소리가 아니었다. 박 할머니는 무언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미나는 그 노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자신의 운명이 어땠을지 상상하며 메스꺼움을 느꼈다. 아래쪽 화재 현장 근처 도로에서는 소방차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며 맹렬한 불길을 향해 물을 뿌리고 있었다. 그러나 미나의 주인은 군중들로부터 약간 떨어진 꽤 어두운 곳에 주차된 검은색 고급 세단에 쏠렸다. 호텔 높이에서도 볼 수 있는 위치였다. 미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시선을 집중하려 애썼다. 그녀는 그 차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전 남편 태준의 차였다. 미나는 예전에 그 차를 자주 세차했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차 옆에 한 남자가 서서 담배를 피우며 화재 현장을 차분히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거리는 멀었지만 미나는 그 남자의 자세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건 태준이었다. 미나는 100% 확신했다. 태준이 새벽 2시에 그 빈민가에 있을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없었다. 순간 퍼즐 조각들이 미나의 머릿속에서 끔찍하게 맞춰졌다. 이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다. 고의적인 방화였다. 태준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집에 불을 질렀다. 그녀의 전 남편은 그녀의 죽음을 원했다.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지독한 공포와 배신감 때문이었다. 태준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살인까지 저지를 줄은 상상도 못했다. 태준은 아마도 미나가 여전히 태준이 미루고 있던 재산 분할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거나 아니면 유라가 같은 도시에 미나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태준은 오늘 밤 미나를 이 세상에서 없애기로 결정했다. 미나는 태준이 담배꽁초를 땅에 버리고 차에 타서 현장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불길이 여전히 타오르며 미나와 무고한 이웃들의 집을 파괴하는 현장을 뒤로한 채 미나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두꺼운 카펫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껴안았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 같았다. 기술적으로 태준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 반지하에 살던 미나는 오늘 밤 죽은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녀의 모든 물건, 옷, 그리고 추억이 담긴 사진들은 틀림없이 재가 되었을 것이다. 억압받던 가난한 이혼녀로서의 그녀의 옛 정체성은 그 집과 함께 불타버렸다. 고요한 이 호화로운 호텔 방 안에서 미나는 죽음과 재탄생을 동시에 느꼈다. 두려움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갔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박 할머니에게 빚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노인이 아니었다면
미나는 내일 아침에 발견될 불에 탄 시신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날 밤 미나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동쪽 하늘에서 해가 뜰 때까지 창가에 계속 앉아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서서히 비췄지만 이제 그녀의 눈은 새로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리 밑에서 울기만 하던 약하고 순종적인 미나가 아니었다. 오늘 밤 태준의 잔인함이 그녀의 순수함을 강제로 앗아갔다. 미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나를 구해주신 신의 이름으로 태준과 유라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박 할머니가 누구인지 왜 나를 도왔는지 알아낼 것이다. 신께서 나에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셨다면 나 자신을 위한 정의를 세우는 데 사용할 것이다. 방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자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남은 눈물을 닦아낸 후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문을 열기 위해 똑바로 걸어갔다. 아침 햇살이 반쯤 열린 호텔방 창문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밤새 울어 여전히 부어있는 미나의 얼굴을 비췄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본 후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태준의 잔인함에 대한 공포 사이를 오갔다. 문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긴 상념에서 그녀를 깨웠다. 미나는 깜짝 놀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잠시 망설였다. 나쁜 소식을 전하러 온 경찰일까? 아니면 자신의 소재를 파악한 태준의 하수인일까? 두려웠다. 그러나 부드러운 벨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어서 룸서비스라고 말하는 한 남자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나는 어젯밤부터 입고 있던 옷을 정돈하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문으로 향했다. 열쇠 구멍으로 엿보니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두 명의 직원이 은색 덮개로 덮인 음식 트롤리를 밀고 있었다. 미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두 직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별말 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스위트룸 중앙의 식탁 위에 다양한 종류의 호화로운 아침 식사를 차리기 시작했다. 갓 구운 빵, 신선한 커피, 그리고 치즈 오믈렛 향기가 방안을 가득 채우자 미나의 배에서 조용히 꼬르륵 소리가 났다. 어젯밤 봉지 밥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나 미나의 시선은 음식이 아닌 직원들 뒤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한 인물에게 쏠렸다. 엄청난 위험의 아우라를 풍기는 매우 우아한 노부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고급 실크로 만들어진 크림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최고급 소념색 비단 치마를 매치했다. 하얗게 센 머리는 금비녀 장식으로 단정하게 쪽을 찌고 있었다. 목에는 귀에 장식된 귀걸이와 어울리는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얼굴에는 옅은 화장을 하여 상쾌하고 위험 있어 보였고 노쇠한 기색은 전혀 없었다. 미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이 고귀한 손님을 보며 낯설고 위축됨을 느꼈다. 이 여인이 VIP 손님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호텔의 고위 관리자나 소유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려 했지만 혀가 굳어버렸다. 노부인은 직원들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문이 닫히고 넓은 방에 단둘이 남게 되자 노부인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미나의 마음에 매우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 여인의 눈은 온화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미나를 바라보았다. 다리 밑 노숙자 할머니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눈빛이었다. 미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움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는 눈앞의 우아한 여인의 얼굴에서 남루하고 더러웠던 박 할머니의 얼굴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찾아냈다. 단호한 턱선과 턱 근처의 작은 점은 속일 수 없었다. 그 여인은 다가와 미나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는 위험 있는 본래의 목소리로 미나에게 인사를 건네며 어젯밤 잘 잤는지 물었다. 미나는 아직도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뇌는 눈앞의 극적인 변화를 처리하려 애썼다. 어떻게 매일 밤 자신과 함께 남은 밥을 먹던 노숙자 할머니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귀족 부인일 수 있단 말인가. 박 할머니는 미나의 혼란을 보고 나지막이 웃으며 미나를 소파에 앉혔다. 그녀는 도자기 찻잔에 따뜻한 녹차를 따라 미나에게 건넸다. 그리고 박 할머니는 마치 잠자리 동화를 들려주듯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충격적인 현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박순자, 부동산, 호텔, 광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거대 재벌, 태산그룹의 유일한 소유주라고 소개했다. 미나는 그 이름을 듣고 차를 마시다 거의 살에 들릴 뻔했다. 태산그룹은 재계의 전설이었고 국가 경제의 기둥 중 하나로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회사였다. 박순자 회장은 지난 1년간 인간의 진정성을 찾기 위해 도시 곳곳에서 일부러 노숙자로 변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친자식이 없기 때문에 유산만을 노리는 위선자, 아첨꾼,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가난한 노인을 돌봐줄 사람이 아직 남아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다리 밑에서 몇 달간 변장하는 동안 꾸준히 찾아와 음식을 나누고 진심으로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준 사람은 미나뿐이었다. 미나 자신도 부족하게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어서 박순자 회장은 어젯밤 화재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변장하는 동안 멀리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는 개인 경호팀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 팀이 새벽에 2명의 수상한 남자가 미나의 반지하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는 것을 보고했다. 박 회장은 그것이 태준의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정보팀은 미나가 자신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이후로 미나의 배경을 오랫동안 조사해왔다. 박 회장은 일부러 그 화재를 막지 않았지만 미나의 안전은 확보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게 하기 위해 집이 불타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태준은 안심하고 경계를 늦출 것이며 미나를 더 이상 자신의 새로운 삶의 걸림돌로 여기지 않을 것이었다. 이것은 전쟁 전략이야. 박 회장의 차가운 어조에 미나는 소름이 돋았다. 미나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구원의 천사를 보내주신 신께 무한한 감사를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위축되었다. 그녀는 박 회장님처럼 위대한 분이 왜 자신 같은 가난한 이혼녀를 구하기 위해 애쓰셨는지 물었다. 박 회장은 미나를 날카롭게 쳐다보고는 그들 앞 대리석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다. 그녀는 단지 미나를 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미나의 지위를 높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자신이 늙었고 친척들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닌 황금의 심장을 가진 후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나에게 자신의 양손녀가 되어 전 재산을 상속받으라고 제안했다. 단, 한 가지 주된 조건이 있었다. 미나는 더 이상 짓밟히지 않는 강한 여성으로 교육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그리고 미나는 자신의 새로운 힘을 태준과 유라에게 교훈을 주는데 기꺼이 사용해야 했다. 그 제안은 백일몽처럼 들렸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법적 입양 서류와 일부 회사 자산에 대한 전권 위임장이 적혀 있었다. 미나의 마음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다. 그녀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 복수를 계획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집을 삼키던 불길의 이미지, 고급차 옆에서 만족스럽게 미소 짓던 태준의 얼굴, 그리고 그동안 받아온 유라의 굴욕이 그녀의 가슴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다. 방치된 악은 새로운 악을 낳을 뿐이다. 태준은 거의 그녀를 죽일 뻔했고 증거 부족으로 법은 그를 건드리지 못할 수도 있었다. 미나는 이것이 신께서 자신을 위해 열어주신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박순자 회장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안에 있는 희망과 확신을 보았다. 깊고 단호한 숨을 내쉬며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약하고 울보였던 과거의 미나를 버리고 태준이 평생 후회하게 만들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었다.
도시 변두리 빈민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소식은 지역 TV 아침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카메라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의 잔해를 비췄다. 수치로 변한 삶의 흔적들. 현장의 기자는 주민들이 깊이 잠든 한밤중에 불이 너무 빨리 번졌기 때문에 한반지하 방에 갇힌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미나의 이름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주민 중 한 명으로 언급되었고 그녀가 빠져나오는 것을 본 목격자가 없어 불에 타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었다. 고급 주택가의 한 호화로운 저택에서 태주는 감출 수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침 식사를 즐기며 그 뉴스를 시청했다. 그는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겨진 것 같았다. 더 이상 자신의 이미지를 망칠 수 있는 가난한 전처는 없었다. 불안정한 회사의 유동성을 위협하던 재산 분할 요구도 더 이상 없었다. 옆에 앉은 유라는 손톱에 빨간 매니큐어를 바르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마침내 그 쓰레기가 불타 없어져서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준과 유라가 거짓된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태산그룹 소유의 펜트하우스의 한 밀실에서 미나는 같은 뉴스를 방송하는 거대한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사진, 결혼식 후에 찍은 빛바랜 사진이 화면에 사망 추정이라는 자막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았다. 미나의 감정은 복잡했다. 자신의 죽음을 보는 것에 슬픔을 느꼈다. 마치 과거의 미나가 정말로 죽은 것 같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희생자로서의 그녀의 옛 정체성은 불길에 삼켜져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다시 쓰일 준비가 된 백지였다. 박순자 회장은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미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순간부터 미나가 과거를 잊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녀의 새로운 공개적 신원을 위해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 해외에서 막 돌아온 박순자 회장의 먼 조카이자 미스터리한 투자가 루나 이사.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박 회장은 말뿐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고의 전문가 팀을 펜트하우스로 불렀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명 패션 디자이너, 인성 코치, 그리고 시니어 비즈니스 컨설턴트까지 있었다. 설거지 같은 허드렛 일에 익숙했던 미나는 이제 정신적으로 매우 빡빡하고 고된 훈련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그녀의 신체는 집중적인 관리를 받았다. 햇볕과 세제로 인해 거칠고 칙칙해진 피부는 매일 세계 최고 수준의 스파 트리트먼트를 받기 시작했다. 야윈 얼굴은 적절한 영양 공급 덕분에 살이 오르고 빛나기 시작했다. 치아와 미소도 교정되었다. 그러나 신체적 변화는 이 변화의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미나에게 가장 큰 도전은 사고방식과 자세를 바꾸는 것이었다.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고개를 든 채 걷는 법을 배웠다. 모든 걸음마다 자신감을 뿜어내도록 우아하게 앉는 법, 포도주스가 담긴 와인잔을 잡는 법, 그리고 복잡한 파인다이닝 예절을 배웠다. 그녀의 인성 코치는 매우 엄격했고 미나가 고개를 숙이거나 작고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자주 꾸짖었다. 부자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이사님, 코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상대방의 눈을 쳐다봅니다. 자신들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미나는 발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수백 번 걷기 연습을 반복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녀의 집을 태우던 불길의 이미지가 다시 나타나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그녀의 스타일도 바뀌었다. 더 이상 낡은 즉석 스카프는 없었다. 패션 디자이너는 실크와 명품 파시미나를 사용하여 터번 스타일이나 목선과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돋보이게 하는 다른 세련된 스타일로 감싼 현대적이고 우아한 스타일을 디자인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품위 있고 고급스럽게 몸을 가렸다. 신체 관리 틈틈이 미나는 비즈니스 수업에 몰두했다. 박순자 회장 자신이 그녀의 주된 멘토였다. 매일 밤 그들은 서재에 앉아 태준의 회사 재무 보고서를 분석했다.
미나는 대차대조표를 읽고 현금 흐름을 이해하고 인수 전략을 배우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숫자들을 보고 머리가 아팠지만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준의 회사가 사실상 파산 직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라의 낭비적인 생활 방식과 태준의 부주의한 사업 결정 때문에 태준은 은행과 여러 공급업체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다. 태준의 회사는 겉으로만 성공적으로 보였을 뿐 속은 썩어 있었다. 박 회장은 태준이 가라앉는 배를 구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그들이 파고들 틈이었다. 미나는 태준의 사업의 구원의 천사이자 사실상의 저승사자인 루나 이사가 되어야 했다. 미나는 빠르게 배웠다. 가난과 결혼 생활의 압박 때문에 억눌려 있던 그녀의 지성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준의 프로젝트, 그의 경영상의 약점,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스캔들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외웠다. 미나는 직설적이고 날카로우며 전략적인 비즈니스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차갑고 위협적으로 들리도록 목소리 톤을 훈련했고 예전에 태준이 자주 놀리던 사투리나 시골스러운 말투를 없앴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몇 시간씩 연습하며 자신의 그림자에게 말하고 상대방을 벌거벗고 두렵게 만들 수 있는 눈빛을 훈련했다. 2주가 지나고 미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공개할 날이 왔다. 박순자 회장은 미나에게 드레스룸에서 준비하라고 말했다. 미나는 그녀의 몸을 완벽하게 감싸는 재단이 완벽한 짙은 검은색의 여성용 정장을 입었다. 그녀의 스카프는 짙은 금색 세틴으로 만들어져 단정하고 우아하게 감겨 있었다. 얼굴에는 대담한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이 그녀에게 단호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눈의 일부를 가리기 위해 유명 브랜드의 오버사이즈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신비로운 느낌을 더했다. 미나는 천장 높이의 큰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을 마주보는 여성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거울 속의 여성은 설거지하던 미나가 아니었다. 그 여성은 강력하고 부유하며 위험해 보였다. 박 회장은 드레스룸으로 들어와 자신의 작품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미나에게 한정판 악어 가죽 핸드백을 건넸다. 박 회장은 오늘이 사냥의 첫날이라고 말했다. 태준의 비서가 방금 태산그룹 대표와의 미팅 신청 제안서를 보냈다. 박 회장은 미나가 직접 선택한 매우 구체적인 장소에서 내일 미팅이 이루어지도록 이미 준비해 두었다. 미나는 가방을 들고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후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예전 미나의 달콤한 미소가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루나 이사의 미소였다. 그녀는 준비되었다. 그녀는 태준 앞에 설 준비가 되었다. 버려진 아내로서가 아니라 전 남편의 운명을 손끝에 쥔 여성으로서. 여왕의 변신은 완벽했고 아름다운 복수극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차가운 저녁바람이 공원 묘지 부지를 휘몰아치며 묘비들 사이에 흩어진 마른 잎들을 날렸다. 짙은 회색 하늘은 곧 폭우가 쏟아질 것을 예고했다. 태준은 입구 근처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다. 그는 반짝이는 값비싼 손목시계를 연신 흘긋거렸다. 이렇게 이상한 장소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잡은 비서를 속으로 저주하며 나지막이 투덜거렸다. 반짝이던 그의 가죽 구두는 이제 흙탕물에 더러워져 그를 더욱 짜증나게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회사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빚은 쌓여만 갔으며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신선한 자금이 필요했다. 루나 이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태산그룹의 미스터리한 투자자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는 매우 괴짜이며 만나기 어렵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루나 이사가 묘지에서 만나자고 해도 태준은 약속된 수천억 원의 자금을 위해 그녀의 요구를 따라야 했다. 길고 검은 리무진 한 대가 천천히 묘지 안으로 들어서며 마지막 안식처의 고요함을 깼다. 차는 태준 앞에서 정확히 10m 떨어진 곳에 멈췄다. 유니폼을 입은 운전사가 내려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었다. 태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서둘러 정장을 매만지고 최고의 미소를 지었다. 고객을 속일 때 늘 사용하던 가식적인 미소였다. 차 안에서 검은색 하이힐을 신은 한 쌍의 긴 다리가 나왔다. 그 여성의 모습은 이내 똑바로 서서 위압적인 우아함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검은색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매우 비싸 보이는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머리는 현대적인 터번 스타일의 검은 스카프로 덮여 있었고 얼굴의 절반은 큰 검은 선글라스로 가려져 있었다. 그 여성, 루나 이사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곧장 태준에게 가지 않고 아직 새 흙더미인 한 무덤 앞에서 잠시 멈췄다. 이름 없는 묘비도 없는 그 흙더미는 신원미상의 화재 희생자들을 위한 집단 무덤이었다. 태준은 침을 삼켰고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무덤이 누구의 것인지 또는 적어도 누가 그곳에 묻혔다고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곳은 빈민가, 화재 희생자들의 시신이 사회복지과에 의해 집단으로 매장된 장소였고 그의 전처 미나도 포함되어 있었다. 태준은 운명에 의해 조롱당하는 것 같았다. 왜 이 투자자는 정확히 미나의 무덤 앞에 멈춰 선 것일까? 차가운 땀이 태준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저녁 공기는 매우 차가웠음에도 불구하고 루나 이사는 마침내 몸을 돌려 태준을 마주했다. 그녀가 다가오자 고급스럽고 신비로운 백합 향수가 그녀의 몸에서 풍겨나와 주변에 젖은 흙냄새를 압도했다. 태준은 잠시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 향기는 과거의 희미한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이 여성에게서 풍기는 사치스러움이 그의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검은 선글라스 뒤에서 미나는 한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남자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태준의 눈에서 두려움과 탐욕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소리치고 그 남자의 얼굴을 때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미나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을 억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보 미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가운 비즈니스 우먼 루나 이사였다. 그녀는 반장갑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태준이 그 내민 손을 잡았을 때 그의 눈은 루나 이사의 약지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작고 낡아 보이는 보석이 박힌 단순한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그녀가 착용한 다른 다이아몬드 주얼리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태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 반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미나와의 결혼 반지였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샀던 값싼 반지. 그가 그녀를 쫓아낼 때 미나에게 억지로 빼게 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반지. 어떻게 그 반지가 이 억만장자 여성의 손가락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태준은 말을 더듬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반지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막혔다. 미나는 태준의 반응을 알아챘다. 그녀는 의미심장하지만 읽기 어려운 미소를 지었다. 아무렇지 않게 그녀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돌렸다. 마치 평범한 액세서리인 것처럼. 미나는 평탄하고 차가운 톤으로 물었다. 자신의 외모에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고. 그녀가 훈련한 목소리는 더 낮고 위엄있게 들렸다. 미나의 부드럽고 가년은 목소리와는 달랐다. 태준은 자신을 추스르려 애썼고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그 반지가 이미 세상을 떠난 누군가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다. 미나는 작게 웃었다. 건조하고 감정 없는 웃음이었다. 그녀는 그 반지를 낡은 골동품 가게에서 발견했고 독특한 모양과 슬픈 역사를 지닌 가치가 마음에 들어 샀다고 대답했다. 그 대답에 태준은 침묵했고 이상한 생각을 했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물론이지. 태준은 생각했다. 가난하고 이미 재가 된 미나가 재벌로 다시 살아날 리가 없었다. 이것은 그저 끔찍한 우연일 뿐이었다. 비즈니스 대화는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미나는 태준이 쓸데없는 말을 길게 늘어놓게 두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태준의 회사가
다음 주 만기인 부채를 갚기 위해 5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주는 루나 이사가 재무 보고서에서 숨기려 했던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미나는 태산그룹이 태준이 필요한 금액의 2배인 1,000억 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으며 조건은 태준이 개인 자산을 담보로 독점 투자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제안은 목마른 태준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매우 유혹적이었다. 위험에 대해 길게 생각하지 않고 태준은 즉시 동의했다. 탐욕이 그의 이성을 가렸다. 그는 방금 사자굴로 들어가는데 동의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루나 이사는 미팅을 짧게 끝냈다. 그녀는 가슴속에서 치솟는 혐오감 때문에 태준 근처에 오래 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개인 비서의 명함을 태준에게 건네고 계약서 서명을 위해 내일 아침 태산그룹 본사로 오라고 지시했다. 호화로운 차에 다시 타기 전 미나는 그 붉은 흙더미를 다시 한번 흘긋 보았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옛 미나에게 작별을 고했다. 오늘부터 약한 미나는 정말로 죽어 그곳에 묻혔다. 남은 것은 태준의 인생을 서서히 파괴할 준비가 된 루나 이사뿐이었다. 차는 떠났고 태준은 점점 어두워지는 묘지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곧 자신의 계좌로 들어올 1,000억 원을 상상하며 어리석게 미소 지었다. 그것이 자신의 사업의 장례식 비용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다음 날 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태산그룹의 마천루에 들어섰다. 그는 최고의 정장을 입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었으며 초조함을 감추기 위해 비싼 향수를 과도하게 뿌렸다. 그 건물은 그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다. 대리석 바닥, 유리벽, 그리고 수십억 원 가치의 추상화들이 중앙 로비를 장식했다. 태주는 자신이 이곳에 엘리트 계층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느꼈다. 아름다운 접수원의 안내를 받아 최상층의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태산그룹의 변호사 팀과 루나 이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은 차갑게 느껴졌다. 에어컨 때문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성된 긴장감 있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루나 이사는 긴 테이블의 끝에 앉아 도시의 전경을 보여주는 큰 유리창을 등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신비롭고 거리감 있는 인상을 더했다. 그녀 앞에는 꽤 두꺼운 계약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미나는 별말 없이 태준이 들어왔을 때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변호사가 대화를 주도하게 했다. 딱딱한 얼굴의 나이든 변호사는 단조롭지만 빠른 목소리로 계약서의 조항들을 설명했다. 이미 돈을 흥청망청 쓸 생각과 빚을 갚을 생각에 가득 찬 태주는 자세한 설명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유리한 점들만 들었다. 1,000억 원의 자금 투입, 태산그룹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접근권, 그리고 해외 확장 기회. 서류가 그의 앞에 놓였을 때 태주는 제공된 금펜을 집었다. 그의 손은 흥분으로 약간 떨렸다. 변호사는 태준에게 담보 및 연체 벌금에 관한 조항을 읽어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태준은 오만하게도 대충 훑어볼 뿐이었다. 그는 이만한 돈으로 회사가 곧 회생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에 다른 글자보다 약간 작은 글씨로 인쇄된 작은 조항 하나를 보지 못했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았다. 만약 제2당사자 태준가 자금 지급 일로부터 정확히 1개월 이내에 첫 번째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주거용 주택, 차량, 토지를 포함한 등록된 모든 회사, 자산 및 개인 자산의 소유권은 재판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제1당사자 태산그룹에게 이전된다. 이것은 미나와 박 회장이 매우 세심하게 준비한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환한 미소와 함께 태주는 인감 위에 서명했다. 펜이 긁히는 소리는 미나의 귀에 매우 크게 들렸다. 마치 사형수가 직접 내린 사형 선고의 소리처럼. 미나는 잠시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태주는 유라와 함께 살고 있는 호화로운 집을 포함하여
그의 전 인생을 저당 잡혔다. 그 집은 한때 그가 미나와 땀과 눈물로 지었던 집이었다. 미나가 강제로 쫓겨났던 바로 그 집. 이제 그 집은 기술적으로 미나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서명이 끝난 후 미나는 일어나 태준과 짧게 악수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평탄한 어조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태준은 이를 프로페셔널리즘으로 해석했다. 사실 그것은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인사였다. 태준이 계약 문제로 바쁜 동안 유라는 그녀의 세속적인 천국에 있었다. 수도에서 가장 호화로운 쇼핑몰에서 유라는 쇼핑백을 든 가게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유명인처럼 걸었다. 태준이 큰 투자를 받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유라는 즉시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수억 원짜리 명품 가방, 한정판 하이힐, 그리고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샀다. 유라는 자신이 세상의 여왕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가게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굴었고 서비스가 느리거나 맞는 사이즈가 없으면 그들을 꾸짖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유라의 신용카드는 사실 이미 한도를 초과했지만 태준은 곧 들어올 투자 계약을 담보로 은행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나는 태블릿을 통해 유라의 쇼핑 거래에 대한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 그녀는 유라가 몇 시간 만에 쓴 엄청난 액수의 숫자들을 보았다. 미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것은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다. 박 회장은 태산그룹의 금융요원들이 유라가 빚을 진 부티크와 보석 가게에 접근하도록 조치했다. 미나는 유라의 개인 부채 청구서를 비밀리에 사들였다. 어둠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빚은 가장 치명적인 통제 수단이다. 그 빚들을 사들임으로써 미나는 이제 유라의 운명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게 되었다. 만약 유라가 갚지 못하면 미나는 그녀의 물건을 압류하거나 심지어 형사 고소할 권리가 있었다.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유라는 즐겁게 쇼핑을 계속했다. 그녀는 심지어 사교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사업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오늘 밤 파티를 하자고 초대했다. 유라는 자신들의 회사가 사실상 저당 잡힌 상태라는 사실을 뒤집어 마치 큰 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자랑했다. 미나는 옅은 연민을 느끼며 멀리서 유라의 어리석음을 지켜보았다. 그 여자는 정말 뇌가 없고 세속적인 욕망만 가득했다. 예전에 미나는 유라의 아름다움과 부에 종종 위축되었지만 이제 미나는 유라가 그저 텅 빈 플라스틱 인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 가치도 없었다. 그날 오후 투자금의 첫 번째 할부금이 태준의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다. 수십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에 태준은 사무실에서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즉시 그 돈의 일부를 쌓여있던 온라인 도박 빚을 갚는 데 송금했고 또 다른 일부는 유라의 생활 방식을 지원하는 데 썼다. 그가 구해야 했던 회사의 중요한 항목들은 무시했다. 태준은 남은 돈은 나중에 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태준의 부주의와 형편없는 재무 관리는 미나의 주요 무기였다. 미나는 태준의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한 달도 안 되어 1,000억 원이 아무 성과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만기일이 되었을 때 태준은 할부금을 갚을 돈이 한 푼도 없을 것이었다. 그때가 되면 미나가 모든 것을 청구하러 올 것이었다. 그날 밤 미나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멀리 있는 고급 주택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태준과 유라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 위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상상했다. 사실상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인 돈으로 거짓된 승리를 축하하는 모습을. 오늘 밤을 즐겨요. 태준 씨, 유라 씨. 미나가 반바람에 속삭였다. 맛있게 먹고 편안히 자요. 내일부터 당신들의 악몽이 시작될 테니까. 미나는 포도 주스 잔을 돌리며 그녀의 눈은 결의에 차 빛났다. 1단계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그들을 재정적으로 파괴하기 전에 그들의 정신을 무너뜨릴 심리적 공포.
그 공포는 큰 폭발이 아닌 태준의 호화로운 집안의 섬뜩한 정적으로 시작되었다. 계약서에 서명한 지 일주일 후 태준은 반쯤 취한 상태로 밤늦게 귀가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고 느꼈고 회사 돈이 아직 많으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큰 집은 조용했다. 가정부들은 이미 뒷건물에서 잠들었고 유라는 아마도 사교계 파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태준은 비틀거리며 주 침실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침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즉시 그의 목덜미를 덮쳤다. 분명히 아침에 떠나기 전 에어컨을 껐던 기억이 났다. 태준은 전등 스위치를 더듬었지만 불이 켜지지 않았다. 그는 짜증스럽게 투덜거리며 전기 합선을 의심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의 도움으로 그는 침대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갑자기 멈췄다. 그의 베개 한가운데에 작은 나무 상자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태준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누가 감히 그의 침실에 들어와 그 물건을 거기에 놓았단 말인가. 상자는 낡고 오래되어 보였고 색이 바랜 티크 나무로 만들어졌다. 태준은 두려움을 이기고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톡 쏘는 비린내가 즉시 그의 코를 찔렀고 메스꺼움을 유발했다. 상자 안에는 줄이 끊어진 낡은 나무 팔찌가 놓여 있었고 피처럼 보이는 끈적한 붉은 액체에 흠뻑 젖어 있었다. 태준은 그 팔찌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미나의 소중한 팔찌였다. 그녀가 항상 간직하던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태준은 미나를 쫓아내던 날 밤 그 팔찌를 빼앗아 집 앞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가 TV를 볼 때 미나가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거슬렸기 때문이었다. 태준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의 다리가 침대 옆 탁자에 부딪혀 그 위에 있던 꽃병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숨이 가빠졌다. 어떻게 몇 달 전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팔찌가 여기에 그의 침대 위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끔찍한 상태로 붉은 액체는 아직 젖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마치 방금 부어진 것 같았다. 태준의 마음은 즉시 화재 사건으로 향했다. 이것은 무덤에서 온 메시지인가? 미나의 원혼이 복수를 위해 떠도는 것인가? 태준은 욕실로 달려가 이것이 알코올로 인한 환각이기를 바라며 얼굴을 몇 번이고 씻었다. 그러나 그가 침실로 돌아왔을 때 상자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조용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두려움이 태준의 정신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침실의 모든 어두운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수천 개의 눈에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공포는 더욱 심해졌다. 태준이 사무실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그의 최첨단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이 갑자기 저절로 켜졌다. 노래가 아닌 잡음이 섞였지만 분명한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흐느끼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미나의 목소리였다. 오빠, 나 쫓아내지 마요. 무서워요. 그 문장이 고장난 테이프처럼 반복되었다. 태준은 공황 상태에 빠져 그것을 끄기 위해 대시보드의 모든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 마치 미나가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차 안을 가득 채웠다. 태준은 그 목소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히스테리하게 소리쳤다. 그의 차는 휘청거리며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거의 들이받을 뻔했다. 태준이 갓길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목소리는 갑자기 멈췄고 울음소리보다 더 무서운 정적을 남겼다. 사무실에서 태준은 엉망이 되었다. 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깜짝 놀랐다. 사무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는 불에 탄 얼굴에 미나가 거기에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직원들은 상사의 이상한 행동을 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태준은 자주 혼잣말을 하고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얼굴은 항상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렸다. 루나 이사의 투자금으로 회생하기 시작해야 했던 사업은 오히려 더욱 방치되었다. 태준의 결정은
비이성적이 되었다. 그는 비서가 미나의 향기와 비슷한 백합 향수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해고했다. 그는 편집증에 걸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무너뜨리려 공모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남편의 급격한 변화를 본 유라는 오히려 짜증나고 창피해했다. 그녀는 태준이 약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생각했다. 태준이 피 묻은 팔찌와 녹음된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을 때 유라는 비웃었다. 유라는 태준이 불필요한 죄책감 때문에 환각을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 여자는 죽었어, 오빠. 제가 됐다고. 그렇게 겁쟁이처럼 굴지 마. 유라가 어느 날 밤 태준이 두려워서 침실에서 자기를 거부했을 때 소리쳤다. 유라는 그 모든 공포가 박 회장의 작전팀에 의해 매우 현실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것을 몰랐다. 박 회장의 부하들이 집에 잠입하고 최첨단 기술로 태준의 자동차 시스템을 해킹했다. 미나는 호화로운 아파트의 모니터 화면을 통해 태준의 정신적 붕괴를 지켜보았다. 한때 그렇게 오만했던 태준이 이제 구석에 몰린 쥐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미나의 마음에 약간의 만족감을 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과거의 유령은 태준이 완전히 이성을 잃을 때까지 그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태준이 자신이 만들어낸 유령과 싸우는데 바쁜 동안 유라는 다른 폭풍에 직면했다. 그녀의 통제 불능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이 결과를 낳기 시작했다. 태준이 준 현금은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명품들을 사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유라는 단골 부티크에서 빚을 지며 CEO의 아내라는 지위에 의존해 무모하게 신용카드를 다시 긁었다. 그러나 그녀는 루나 이사가 쳐놓은 거미줄이 이미 그녀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날 아침 유라가 사교계 명사들이 자주 찾는 살롱에서 얼굴 관리를 받고 있을 때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두 남자가 살롱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손님이 아니라 유라의 청구서가 이제 모여있는 태산그룹 소유의 금융회사에서 고용한 전문 채권 추심원들이었다. 채권 추심원들은 망설임 없이 얼굴에 마스크팩을 하고 있는 유라에게 다가갔다. 살롱의 모든 손님들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그들은 오늘 만기인 20억 원의 빚 상환을 요구했다. 유라는 충격에 뛰어올랐다. 그녀는 창피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남자들에게 소리치며 남편이 수조 원의 투자를 받은 부자이며 반드시 갚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자들은 차분하게 자산 압류 위임장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태준의 신용카드와 계좌가 회사의 첫 번째 할부금 채무 불이행 징후로 인해 일시적으로 동결되었다고 말했다. 유라는 창백해졌다. 그녀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남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그 공황 상태 속에서 그곳에 있던 그녀의 사교계 친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녀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예전에 유라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주 보내던 바로 그 시선이었다.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살롱에서 쫓겨난 유라는 폭발적인 분노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그녀는 태준이 빈 시선으로 방구석에 앉아 술병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유라는 감정을 폭발시키며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채권 추심원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한 태준을 욕했다. 며칠간의 공포로 이미 정신이 불안정해진 태준은 유라에게 반격했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이 유라 탓이라고 비난했다. 네가 낭비해서 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네가 나를 부추겨서 미나를 미워하게 만들었잖아.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방 안에 귀중품들이 날아다니며 산산조각이 났다. 분노 속에서 태준은 결국 이렇게 귀신에 시달릴 줄 알았다면 미나의 집을 태운 것을 후회한다고 무심코 말했다. 유라는 그 고백을 듣고 침묵했다. 그녀는 태준이 사악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남편이 정말로 방화범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태준 부부의 가정 불화와 부채 문제는 수도의 상류층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그날 밤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하는 권위 있는 자선 행사가 있었다. 유라는 남은 자존심을 걸고 그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최고의 드레스와 아직 대금을 치르지 않은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착용했다. 그러나 파티 분위기는 그녀에게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멀어졌다. 마치 가난이 전염병인 것처럼. 군중 속에서 유라는 그날 밤에 주목을 받는 인물을 보았다. 루나 이사. 그 신비로운 여성은 그녀와 대화하고 싶어 줄을 선 재벌들에게 둘러싸여 우아하게 서 있었다. 루나 이사는 시선을 사로잡는 젓갈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부인할 수 없는 권력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절망감을 느낀 유라는 남편이 루나 이사의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이유로 돈을 빌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희망을 품고 루나 이사에게 다가가려 했다. 유라가 다가오자 루나 이사는 천천히 돌아섰다. 루나 이사의 손에는 짙은 붉은색 석류 주스 잔이 들려 있었다. 유라는 동정을 구하려는 듯 꾸며낸 애처로운 태도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루나 이사는 세련된 검은 선글라스 뒤에서 무표정하게 들었다. 유라가 말을 마치자 루나 이사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유라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안타깝군요, 유라 씨. 저는 돌려막기 하는 사람과는 사업하지 않습니다. 루나 이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여러 명의 행사 경호원들이 다가왔다. 유라가 착용하고 있던 주얼리를 빚진 부티크가 미납 상품 횡령 혐의로 유라를 신고한 것이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경찰은 유라가 착용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팔찌를 압수했다. 유라는 경찰이 그녀의 팔을 잡자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그녀는 철저히 망신을 당했고 그녀의 모든 거짓된 사치로부터 발가 벗겨졌다. 유라가 루나 이사를 지나 끌려갈 때 루나 이사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잠시 선글라스를 내리고 유라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유라는 그 눈을 알아보았다. 예전에 미나가 태준의 사무실에 도시락을 배달하러 왔을 때 그녀가 경멸하던 흐릿하지만 날카로운 눈. 루나 이사는 유라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조용하지만 매우 분명하게 속삭였다. 예전에 넌 내가 힘들 때 내 남편을 빼앗고 나를 쓰레기라고 불렀지. 이제 진짜 쓰레기가 되는 걸 즐겨봐. 유라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그녀의 눈은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다. 미나, 너 살아있었어. 유라가 히스테리하게 소리쳤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다. 모두들 유라가 빚의 압박 때문에 미쳤다고 생각했다. 유라는 건물 밖으로 끌려가면서 계속 미나의 이름을 외쳤다. 반면 루나 이사는 다시 선글라스를 쓰고 차분하게 석류 주스를 마시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객들과 다시 대화를 나누었다. 그날 밤 유라는 가난해졌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 때문에 이성마저 잃었다. 심판의 날이 마침내 찾아왔다. 태양이 하늘 꼭대기에서 도시를 뜨겁게 달구던 바로 그 순간 투자금이 지급된 지 정확히 1개월 후 태산그룹에 대한 태준의 첫 번째 할부금 상환 만기일이 도래했다. 태준은 이제 유리관처럼 느껴지는 사무실의 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 전화기는 끊임없이 울려댔다. 그의 왕국의 붕괴를 알리는 시끄러운 소리. 태준은 감히 받지 못했다. 누가 전화했는지 알고 있었다. 태산그룹의 법무팀이었다. 태준의 회사 계좌는 텅 비어 있었다. 그가 자랑하던 1,000억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생활 방식, 도박, 그리고 공황 상태에서 내린 어리석은 사업 결정에 모두 소진되었다. 태준은 노트북으로 개인 계좌에 접속하려 했다. 그러나 모니터 화면에는 접근 동결이라는 붉은 글씨만 나타났다. 갑자기 태준의 사무실 문이 밖에서 강제로 열렸다. 태산그룹 로고가 새겨진 보안 유니폼을 입은 한 무리의 남자들이
예고 없이 들어왔다. 그들 뒤로는 압류 서류 뭉치를 든 법무팀이 따랐다. 태주는 이미 무너진 위험의 마지막 조각이라도 지키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곳이 자신의 사무실이라며 그들을 쫓아내려 소리쳤다. 그러나 법무팀장은 태준의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차분하게 올려놓았다. 그것은 소유권 이전 증서였다. 태준이 꼼꼼히 읽지 않고 서명한 계약서에 따라 첫 할부금 미납은 태준이 모든 회사 자산과 개인 자산을 투자자에게 자발적으로 양도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바로 이 순간 이 건물, 그가 앉아있던 의자, 심지어 아래에 주차된 차까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태주는 자신의 궁전 안에서 노숙자가 되었다. 태주는 동정심과 만족감이 뒤섞인 시선으로 지켜보는 모든 직원들 앞에서 보안 요원들에 의해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다. 태주는 자신이 태산그룹의 소유주를 안다며 몸부림치고 소리쳤다. 그는 박 회장의 이름을 외쳤다. 그는 그 노부인에게 직접 간청하면 용서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주머니에 남은 잔돈으로 태주는 무모하게 택시를 타고 태산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오해일 것이라고 느꼈다. 웅장한 마천루에 도착하자 태주는 셔츠가 삐져나오고 넥타이가 삐뚤어진 지저분한 모습으로 프런트로 달려갔다. 이상하게도 접수원들은 그를 막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그의 도착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태준을 최상층 CEO의 주 회의실로 안내했다. 태준은 숨을 헐떡이며 넓고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섰다. 방은 어두웠고 긴 테이블 끝에 있는 큰 의자를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만이 켜져 있었다. 의자는 문을 등지고 있어 태준은 높은 등받이만 볼 수 있었다. 태준은 즉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의자에 앉은 인물이 박 회장이라고 생각하며 용서를 구걸하기 시작했다. 그는 재산을 압류당하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는다면 노예가 되어서라도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흐느끼며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불행한지, 어떻게 상황에 속았는지 이야기했다.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깨닫지 못한 채 의자 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늙고 쉰 웃음이 아니라 상쾌하지만 날카로운 젊은 여성의 웃음이었다. CEO 의자가 천천히 태준을 향해 돌아섰다. 태준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그의 눈은 소켓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튀어나왔다. 거기에 앉아있는 인물은 노부인이 아니었다. 매우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었다. 얼굴을 감싸는 빛나는 금색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이번에는 선글라스가 그녀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태주는 그 얼굴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었다. 코, 입술, 눈, 한때 그가 키스했던 얼굴, 한때 그가 소리쳤던 얼굴, 불에 타 재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얼굴. 안녕하세요, 태준 씨. 당신이 버린 재수 없는 아내, 아직 기억하나요? 그 여인이 부드럽지만 치명적인 목소리로 인사했다. 미나는 우아하게 앉아 마치 유령을 본 듯 바닥에 얼어붙은 태준을 내려다보았다. 태준의 뇌는 합선되었다. 그는 눈앞의 현실을 처리할 수 없었다. 미나는 살아있었다. 미나는 루나 이사였다. 미나는 그동안 그의 인생을 통제해온 사람이었다. 모든 퍼즐이 즉시 풀렸다. 유령의 공포, 피 묻은 팔찌, 계약의 함정, 모든 것이 한때 그가 약하고 어리석다고 여겼던 여자가 꾸민 시나리오였다. 태주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미나를 가리켰다. 그의 입은 소리 없이 벌어졌다. 미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모든 걸음은 태준에게 죽음의 시계 소리 같았다. 미나는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태준 앞에 우뚝 섰다. 그녀는 전 남편을 조금의 사랑도 남지 않은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미나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단지 태준이 준 것을 돌려주는 것뿐이라고 했다. 태준은 고통을 주었고, 그래서 그는 고통을 받았다. 그는 가난을 주었고, 그래서 그는 가난을 받았다. 태준은 죽이려 했고, 그래서 그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법적으로 미나는 태준에게 계임이 끝났다고 알렸다. 태준의 자산은 이제 공식적으로 태산그룹의 후원 아래 미나의 소유가 되었다. 집, 차, 토지, 모든 것. 태준은 이제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절망과 분노에 휩싸인 태준은 갑자기 앞으로 달려들어 미나의 목을 조르려 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미나의 스카프 끝에 닿기도 전에 방의 그림자에 숨어있던 두 명의 개인 경호원이 즉시 태준을 덮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태준의 얼굴이 카펫에 짓눌렸다. 그는 고통에 신음했다. 미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탄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의 인터콤 버튼을 누르고 다음 손님을 들여보냈다. 방문이 활짝 열리고 수갑을 든 제복 차림의 경찰관 몇 명이 들어왔다. 미나는 몸부림치는 태준에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남은 인생은 감옥에서 즐기세요, 오빠. 아내를 산채로 태워 죽이려 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대가예요. 태준은 미나의 홍보팀이 이미 초대한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태산그룹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태준의 눈을 멀게 했고 그의 몰락의 순간을 기록하여 전국에 방송되었다. 경찰서에서 태준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미나는 박 회장의 경호팀에 숨겨진 카메라가 촬영한 CCTV 녹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에는 태준의 부하들이 휘발유를 뿌리고 미나의 집에 불을 지르는 순간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태준이 그 폭력배들에게 지불한 송금 증거도 추적되었다. 그렇게 강력한 증거와 함께 태준의 회사 감사에서 발견된 금융 사기 및 탈세에 대한 여러 혐의가 더해져 그 사악한 전 남편의 운명은 끝났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망치를 내리쳤다. 살인 미수 및 중대기업 범죄 혐의로 무기징역. 태준은 판결을 듣고 법정에서 기절했다. 반면 앞줄 방문객석에 앉아있던 미나는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과도한 기쁨을 느끼지 않았다. 단지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을 뿐이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힐 두려움의 그림자는 없었다. 그녀 삶의 어두운 장은 정의의 자물쇠로 단단히 닫혔다. 한편 업보는 유라에게도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작용했다. 가난해지고 미나에게 압류된 호화로운 집에서 쫓겨난 후 유라는 갈 곳이 없었다. 사교계 친구들은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고 빚쟁이 여자를 받아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골에 계신 유라의 부모님도 퍼진 소문 때문에 부끄러워 그녀를 거부했다. 한때 천한 일을 경멸했던 유라는 이제 길거리에 앉았다. 졸업장도 기술도 그리고 명품 횡령 범죄 기록도 없는 그녀를 고용하려는 회사는 없었다. 마침내 생계를 위해 유라는 길가에 있는 더러운 포장마차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게 되었다. 정확히 미나가 예전에 하던 일과 똑같은 일이었다. 매일 밤 한때 명품만 만지던 유라의 손은 이제 값싼 세제와 더러운 물에 물집이 잡혔다. 그녀는 일이 느리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자주 욕을 먹었다. 어느 날 밤 테이블을 닦고 있던 유라는 식당의 TV 방송을 보았다. 화면에는 올해 가장 영감을 준 여성 기업가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우아한 모습의 미나가 보였다. 미나는 자신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며 빛나고 있었다.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응시하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그녀는 한 줌의 자가를 위해 다이아몬드를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에는 너무 늦게 찾아왔고 예전에 자신이 짓밟았던 여성의 성공을 볼 때마다 고통스럽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몇 달 후 미나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다리 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장소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녀의 부로 미나는 개인 섬이나 제트기를 사지 않았다. 그녀는 그 돈을 다리 밑에 빈민가를 재개발하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순자 쉼터를 지었는데 노숙자들을 위한 깨끗하고 살기 좋으며 인간적인 임시 주거 단지였다. 한때 칙칙했던 콘크리트 벽은 이제 다채로운 벽화로 칠해졌다.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공동 주방, 무료 진료소, 그리고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는 훈련 공간이 있었다. 그날 오후 미나는 진짜 박 회장과 함께 쉼터의 작은 공원을 거닐었다. 노부인은 자신의 양손녀를 보며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미나는 권력을 가진 후 괴물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약자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예전에 그녀가 박할머니를 보호했던 것처럼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이제는 읽는 법을 배우며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거리의 아이들을 보며 미나는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혼, 가난,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겪었던 힘든 시련이 그녀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신의 손길이 되도록 신께서 자신을 단련시킨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선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야기는 가슴 아프면서도 만족스러운 대조적인 장면으로 끝난다. 좁고 축축한 감방 안에서 태주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머리는 삭발되었고 얼굴은 야위고 칙칙하다. 그의 손에는 딱딱한 밥과 상한 반찬이 담긴 플라스틱 접시가 들려있다. 정확히 미나가 생존을 위해 자주 먹던 남은 음식과 같았다. 태주는 멍한 시선으로 그 음식을 바라보았다. 감옥 복도에서 작은 TV가 순자 쉼터 개소식 뉴스를 방송하고 있었다. 태주는 관리들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미소 짓는 미나의 얼굴을 화면에서 보았다. 태주는 상한 밥을 입에 넣으려 했다. 그러나 목구멍이 흐느낌으로 막혔다. 그는 끝없는 후회로 가슴이 답답해져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감옥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밖에서는 이제 아름다워진 다리 밑에서 해가 금빛으로 지고 있었다. 밝은 미래를 향해 단호하게 걸어가는 미나를 비추며